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강 이승만의 건국 투쟁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전체 강의의 챕터 1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이 10주차로 진행되는 이 강의는 총 크게 3챕터로 진행되는데 1945년에서 8년까지가 챕터 1,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챕터 2는 48년에서 54년까지입니다. 챕터 3는 54년부터 6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의 대단원을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간인데 제목은 이승만의 건국투쟁입니다. 이승만의 건국투쟁을 위해서 제가 주요 참고한 주요 도서는 4개입니다. 로버트 올리버 박사의 이승만의 대미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 연구, 요 아주 두꺼운 연구서적 하나와 대한민국 건국전후사를 주로 참고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5년에서 48년 동안 주장하는 거를 요약하자면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소 공의와 신탁 통치는 공산화를 부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반탁운동가에서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보다 좀 더 구체적입니다. 김구 선생의 이 반탁운동을 쭉 보면은 그냥 이 미군정의 지배로 인해서 이 임시정부의 존재감이 지워지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 이게 이제 강하게 드러나고, 두 번째는 이 미군정의 지배를 받는 것 그 자체가 일제의 지배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어떤 그 명분론적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 또 강했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그 두 개 다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틀린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소 공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실체를 잡을 수 없는 대화가 길어지고 신탁 통치가 행정이 분리된 채로 계속해서 이 밀고 당기가 진행될수록 그 지역은 공산화가 되고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공산화되는 걸 막으려면 대화는 그만하고 미국은 소련과의 대화를 엎어버리고 소련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좌우 합작은 숫자 싸움에서 불리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우익 중심의 정당 활동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중 강연을 많이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그 다음에 미국은 필연적으로 소련과 대립하게 되어 있다. 이걸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필연적인 충돌을 예견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소련은 반드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립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갖고 대화한다고 시간 그만 써라. 네 번째, 단독정부 수립은 공산화를 막을 마지막 남은 카드다. 첫 번째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이 45년부터 행적을 보면은 45년부터 미소공의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좌우 모두를 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 남북의 통합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미 없는 대화가 길어지고 소련이 발톱을 날카롭게 드러내자 이승만 대통령은 46년 중반, 46년부터 단독정부 수립을 내걸었는데, 이거의 동기는 권력을 남한에서 내가 다 갖겠다, 그게 아니고 이미 적화가 되어 있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구하겠다. 쉽게 말해 우리 8강 본분들은 이해를 하기 쉽겠지만은 동유럽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동유럽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났죠? 아주 강력한 우익 지도자가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대중운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빨간색이 되고 모든 지도자가 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요 표를 보면은 요거 제가 정리한다고 한 일주일간 머리가 아팠는데, 3년간의 이분의 일대기를 이 어떤 블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이제 그 고된 작업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3등분으로 해봤습니다. 이분이 45년에 10월달에 귀국을 하셔서 모스크바 삼성회 12월까지는 통합 추진을 했어요. 뭘로 할 수 있냐면은 한민당이,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죠. 영수직을 맡아달라. 우리 보스가 돼주십시오. 한민당이 제안했어요. 싫어. 그 다음에 박헌영과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의 대장을 맡아달라. 주석을 해달라. 이거 싫어. 왜 거부했을까요? 한 정당의 지도자가 되면은 좌우 모두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남북 모두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파 싸움 하지 말고 내 밑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독립촉선중앙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남 지역의 모든 좌익 우익 정당들을 다 규합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친일파 문제와 토지 문제로 박헌영이 시비를 걸었죠.
싫다. 나는 그런 어떤 뭐 자본주의자들의 나라 만들기 싫다 이러면서 그 좌파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그 내용을 보면서 5년 동안 4개국의 신탁 통치를 한다.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행정이 나눠진 채로 소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이 나눠진 채로 계속해서 이 시간만 가면은 소련이 있는 그 지역은 적화가 될 것이고 남한 지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만만치 않은데 동유럽이 될 것 같다. 딱 그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반탁 투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정이 이 박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래도 상징적인 당신이 우리 미군정과 하나가 돼서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조선 대표 민주의원 그러니까 이제 입법 자문기관 미군정이 위에 있고 밑에 한국인들로 구성된 민주의원 여기에 초대 의장으로 딱 임명이 됐어요. 근데 미소공동위원회가 3월 달에 열리고 5월 달에 무기 휴회로 되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되지 않겠다. 소련의 주장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서 봤거든요. 안 된다. 우익 인사는 왜 빼라고 하는 거냐. 행정을 분리한 채로 신탁 통치를 왜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거는 분단이 구차가 되고 더욱더 공산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 구간은 미국과 엄청나게 사이가 멀어지는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죠. 반공, 반소, 반탁도 미국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만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매국노다. 소련은 나가라. 신탁 통치 싫다. 미국이 이게 좀 해보려 하던 걸 다 반대해서 이때 46년 초반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기 하나 더 받고 46년 6월 3일 되면은 정읍 발언이라고 단독 정부 수립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가 놀래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극도로 안 좋아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또 김구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고 이 초록색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질 수 없다. 정당과 대중조직 싸움에서 좌파들한테 끌려다닐 수 없고 중도라고 하지만은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 없다. 그래서 46년 6월부터 46년 4월 6월 구간에 엄청나게 이 대중 순회 광연을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다 돌면서 대중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반탁을 하는지, 왜 신탁 통치가 잘못됐고, 왜 반공을 해야 되는지 확 연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중들이 이승만 한민당 중심으로 기울자 이때 안심을 하고 국내는 내가 여론을 잡았으니까 이제 외교를 잡는다 해가지고 46년 12월에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가지고 미국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러다가 46년 12월부터 47년 4월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4월 개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계실 때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 탁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결정적인데 소련이랑 이제 그만하겠다 이거예요. 터키랑 그리스에서 소련이 하는 짓 보니까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안타깝게도 밑에 실무하는 이제 국무부와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소공동위원회를 진행을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는 정말 끝났다. 후반부 가면은 47년 후반부 가면은 이때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옳았구나 이런 걸로 이제 여론이 쫙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은 이때까지도 이 정도 했으면은 이승만한테 권력을 좀 집중시켜도 될 텐데 또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2년 넘게 계속 싸워왔으니까 못 믿겠다. 이 박사 너무 좌충우돌이다. 어디로 튈 줄 모르겠다. 그래서 막 서재필이냐 뭐 김규식이냐 여러 옵션을 계속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장 반공적이고 가장 대중들이 따르는 사람은 이승만이다 해가지고 이승만 중심으로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 총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일파 청산하자는 김구와 이 좌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신중하게 가자. 민족 반역자나 친일파는 일소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선 우리의 힘을 뭉쳐야 된다. 우리의 강토를 먼저 되찾고 그 다음에 누가 친일파고 반역자인지를 가려내자. 합리적이죠. 나라가 통합되기도 전에 친일파라고 다 잡아다 죽이면 나라는 누가 만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하지 장군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도 미국은 공산화 시키는 수 없었으니까 한국을. 그러면은 반공을 이때까지 해왔고 사람들이 가장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김규식, 이승만이다. 이 두 분이 귀국을 하니까 이 그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것이었고 일단 안정화를 시키고 근데 두 번째는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엄청난 반공 메시지를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저 모스크바 회의가 열릴 때입니다. 이때가 이게 둘이 이제 대화하던 모두 미국과 소련이.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폴란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정세를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폴란드를 봐라. 공산주의자들 하는 것 봐라. 이 사람들은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고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번 전쟁에 덕국 독일이 그 나라를 점령한 뒤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독일이 동유럽을 지배를 했죠. 그죠? 2차 대전 때. 근데 그거를 소련이 내려와 가지고 동유럽을 잠시 독일을 몰아냄으로써 해방시켜 준 것 같았는데 그 지역이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점령한 땅이 됐고 공산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란드의 이 망명 정부가 영국이 당시에 폴란드의 망명 정부를 봐주고 있었어요. 독일의 지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영국과 비슷한 나라를 만들어 봐라. 그래 챙겨줬어요. 근데 그 나라가 힘도 못 펴고 있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거를 한국의 시츄에이션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일제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미국의 비호를 받는 그 사람들이 힘도 못 펴고 그 소련한테 당하고 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유럽의 폴란드 상황을 보니까 한반도의 미래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무려 45년에 미국과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이런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미국 국무부가 놀래죠. 도대체 왜 저러냐, 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노국, 이 러시아를 말하는 건데 이런 분자들을 러시아를 저희 조국으로 부르는 매국노들이다. 이러면서 막 공산주의자들을 엄청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무부가 놀래니까 밑에 있는 국무부의 컨트롤을 받는 하지도 놀래죠. 하지 장군도. 미군정의 사령관. 그러면서 좀 진정하십시오 하면서 일단은 우리끼리 좀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듣고 좀 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소련 그 대표가 스티코프가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모스크바 회의를 준수해가지고 우리끼리 대화해가지고 한번 잘 해보자. 그것도 실무진이 만난 거예요. 둘이 웃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46년 3월 5월 동안 이제 3, 4, 5 이제 3달 동안 열리는데 이때 의견 타협을 못 보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신탁 통치를 왜 주장했냐면은 미국은 나름대로 또 잔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4개국에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는 거를 만약에 소련이 받아들이면은 이 4개국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미국, 중국의 국민당, 영국, 소련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국 계산에는 나머지는 다 미국 편이니까 3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해. 소련 혼자 편이니까. 근데 소련은 바보가 아니죠. 그죠? 스탈린이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요. 20년대부터 이 소련을 끌고 와가지고 20년 동안 소련을 통치한 사람인데 그거 못 읽겠어요. 당연히 읽습니다. 당연히 그게 보이니까 그거 안 받아들이고 행정 통합 같은 거 안 한다. 행정 통합 안 하고 당분간은 따로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승만 박사가 딱 보니까 그거는 너네 지금 시간 끌기구나. 공산화를 위한 시간 끌기구나.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태 파악 못하고 막 좌우합작해야 된다. 좀 더 양보하면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3월에서 5월이에요. 이승만 박사 딱 보니까 미국이 끌려다니고 있고 소련이 주도권을 잡았고 동유럽은 공산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은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는 큰 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이런 강력한 우익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세 번째는 이 정당과 대중들이 하나가 되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좌익들한테 다 끌려가는 거다. 포퓰리즘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 맞불을 놓기 위해 가지고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남성 순회 연설이라고 천안 2달 동안 천안, 대전, 옥천, 김천, 대구, 영천, 경주, 울산, 부산, 화동, 순천, 보성, 목포, 광주, 정읍, 군산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이. 당시의 인파입니다. 학생들이 말해요. 이 박사가 쫙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가 해방 이후에 들어와서 귀국해서 그 한 말이 뭐냐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좌익들이 뭉치기 싫다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뭉쳐야 되는데 뭉치는 방향을 못 보고 미국이 계속 소련한테 끌려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승만 박사가 내민 카드는 국민들을 규합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그래서 아까 그 엄청난 인파를 이제 한 번 가면 몇만 명씩 모이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다 돌면서 규합을 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연설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미국을 더욱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하지 장군이 당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승만은 한국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의 위대한 정치가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집요한 공격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정부 수립에 그를 어떤 형태의 참여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계속 반대되는 노선으로 가고 국민들을 규합시키니까 하지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 끼워줄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바로 다음 날에 하지가 이런 발언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정읍에서 이런 강력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소공의가 이때는 타협을 못 찾고 끝나버렸으니까 무기 후회된 공의가 미소공의가 재개될 기색이 안 보인다.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이거 45년부터 시도했던 거예요. 통일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건 맞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정읍에서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승만 박사의 이런 어떤 그 저력과 이런 전략은 어디서 나오냐? 제가 김규식과 김구 선생의 일대기에서 그들의 어떤 그 방황과 어떤 그 이념의 어떤 그 한계와 어떤 통솔력의 한계 이런 것들은 젊은 날부터 생애를 쭉 전체적으로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박사의 이 대중 동원력과 이 정치 자금을 모으고 이런 어떤 활동들은 이미 젊은 날에 거의 마스터 경지에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와이에서의 활동을 예를 들어 볼게요. 하와이에서 이분이 그 박사학위 따고 그 한국에 돌아와서 기독교 활동을 하다가 탄압받고 또 출국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활동 무대가 된 게 하와이죠. 하와이에 이 하와이 교민들이 20세기 초반부터 대한제국이 망할 때 하와이의 교민들이 이미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몇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어떤 한인 사회가 있었는데 그 한인 사회에 당시에 또 한인 감리 교회가 있었고 또한 이제 한인 그런 학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도착해서 점진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학교가 남성 위주 남자애들만 다닐 수 있었어요. 왜? 조선의 문화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런 거 싫다. 남녀 전부 다 같은 학교 다닌다. 남녀 통합학교를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딱 재정 문제를 보니까 이 감리교회와 이 당시에 한인들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한인 자치회가 있었어요. 한인 자치회와 이 기독교 감리교가 이 재정 문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다 뜯어고쳐. 근데 이때 뜯어고칠 때 자 뜯어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 후원자와 이 지지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카리스마를 동원해가지고 다 몰아낸 거예요. 그 세력을. 이번에 스타일은 뭐냐면은 옳은 게 있다면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관철시킵니다. 설득이 잘 안 돼요. 이승만 박사는. 독립외교 하지 마라.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그 1919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뜯어말릴 때도 아무리 백날 무장투쟁해봤자 절대로 독립을 오지 않는다. 일본보다 강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어떤 강골에 설득하기 힘든 그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온정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지만 자신과 노선이 다르거나 어떤 그 잘못된 이념을 갖고 대중들을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예 그 세력을 축출시켜버리는 그 능력을 하와이에서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남녀 이제 기숙 학교 이런 것도 만들고 그죠? 학교 많이 만들고 또 이 사탕수수 당시 사탕수수 이제 재배하던 게 또 하와이에서 교민사회의 주요 산업이었으니까 이때 이승만 박사가 터득한 것은 대중들과 어떻게 교감을 하는지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대중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배운 거예요. 재정관리 이런 것들을. 이거는 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정부 집정관 총재로 추대됐을 때 이 그 3.1운동 뒤에 있었던 일이죠. 또 한인 교민들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중 동원, 자금 조달, 그다음에 이 정적 제거, 정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미 하와이에서 1910년대에 이승만 박사가 40대에 이미 다 경험하고 저력으로서 다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이제 해방 전국에서 발휘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46년 7월에 조사를 했는데 6,700명 대상으로 했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 차기 지도자냐 조사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약 30%로 1등, 2등이 김구, 3등 김규식, 여운형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좌익계열이고 위로 갈수록 그나마 우익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30%,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박사가 30%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 박사의 이런 어떤 노선, 반탁을 한다. 반탁이 왜 중요하냐, 반공을 한다, 반공이 왜 중요하냐,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어떤 이런 연설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이승만 중심으로 대중들이 조직이 되고 있다라는 증표인 거죠. 이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한편에서는 이 국내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미국을 전적으로 못 믿으니까 급변 사태 때는 우익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겠다. 미국으로 가면서 당시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세워주기를 희망했으나 안 된다. 안 됐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현 단계에 있어서 좌우도 없고 오직 독립을 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4개월 정도 있으면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트루먼과 조지 마셜 국무장관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둘 다 거절. 일단 이미 아직 나라가 아니니까요. 참 미국 냉정하죠, 그죠? 절대로 안 만나줍니다. 나라 공식적인 나라가 아니면은. 그러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무부 엄청나게 작용화된 국무부, 소련 스파이들이 가득한 국무부를 비판하면서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운명을 다 결정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국무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은 전쟁 준비 중이다. 50만 대군이 밀고 올 준비를 하고 있다. 김구 선생은요, 북한의 그 군사화를 알면서도 이 남측에 나중에 내려와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북한에 가지 않고도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요구한 게 뭐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5개 되는데 중요한 건 4가지.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빨리 선거해라. 가능한 지역에서. 두 번째, 그 정부를 유엔에 가입시켜라. 정확한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대일 전쟁 배상 청구. 이게 뭐냐면은 일본한테 우리가 35년 지배받았으니까 일본한테 돈 뜯어가지고 우리한테 돈 줘. 네 번째, 화폐 국제적 교환. 그러니까 원화를 따돌리지 말고 국제적인 달러 시장에 편입시켜서 한국을 왕따 국가로 만들지 마라. 이 엄청난 청사진을 다 얘기한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러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데 참 이게 다행인지 국제정세가 미국이 이제는 약간 반공으로 넘어가던데요. 47년이.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여론과 이게 맞아지게 되면서 저 사람 이 박사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조금씩 이 박사의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47년 3월에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그리스와 터키를 지금 저 흑해에서 소련이 넘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박수를 치면서 역시 트루먼 당신의 지지를 결정한다. 당신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이러면서 또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못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 너무 냉정해요, 그죠? 가끔 보면은 좀 매운 김치 맛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의 투쟁은 나머지 인사들과는 좀 구별되는 게 있는데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국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 끌어오는 거예요. 하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굿펠로우 대령이라고 딱 이제 그 CIA 전신 OSS에서 활동하던 굿펠로우 대령을 왼쪽 상단에 있는 분을 데려와가지고 공식적인 미군정 소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자문으로 삼으면서 미군정에 있는 기밀 자료나 내용 같은 것들을 다 보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미 외교위원부라고 이거는 1919년부터 있었던 건데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고 상임 시정부의 어떤 대사관 노릇을 미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 독립 노선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전진 기지라 보시면 돼요. 주미 외교위원부가. 이거가 계속해서 존속됐기 때문에 47년까지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최신 정보를 계속 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다음 한편에서는 메가더와의 절친이기 때문에 다시 동경에 있었던 메가더로부터 군사 쪽 정보를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알고 다 컨트롤하는 거죠. 모든 경로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인맥과 지식 능력과 실시간으로 영어를 듣고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을 총동원하고 대중동원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이 47년 후반부로 가면은 급격하게 이승만 이 우세한 어떤 그 정치정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거는 다 이제 이번에 자산인데요. 주미외교위원부나 이런 것도 큰 자산이지만은 미국에서 이 이승만 박사가 1910년, 20년, 30년, 40년 활동할 때 여러 조직과 여러 행사를 열었는데 1942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인 자유대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권 인사, 미국의 목사님들, 한국의 또 이런 정치 인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승만 박사는 오랫동안 이 한미 간의 이 인사 교류와 정치력 교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 인맥을 총동원 해가지고 당시에 다 이런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남다른 기질을 발휘했다. 이승만 박사 사진이 빨간색 있고요. 이거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는 겁니다. 많이 화나 보이죠, 그죠? 스탈린 많이 참았다. 그만하자. 뭐 이런 발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까지 광범위하고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무부라는 관료 집단이 너무 거대하고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아닙니다. 각하 그렇게까지 할 것 없습니다 하니까 트루먼 입장에서 바로 소련을 한판하고 싶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하고 뭐 이 관료 행정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걸 놓치를 않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승만 박사가 귀국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트루먼이 저런 발표를 했다. 내 미국 가서 이런 외교 성과 얻었다.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또 마중 나와가지고 김포 비행장에서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미군정에 의해서 가택연금 나가십니다. 이승만 박사. 그러니까 왜냐면 왜 우리랑 대화 안 하고 그 독자적으로 가가지고 그 막 미국 정가에다가 그런 핵폭탄 떨어뜨리고 오냐. 그 와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승만 박사 가택연금을 전화기 다 자르고 감금시켜라. 이승만 박사가 이제 몇 달 뒤에 또 풀려나가지고 또 맹공을 하는 거예요. 좌우 합작 미소공 이거는 뭐다? 잡탕적 정부다. 간단한 정의죠, 그죠? 잡탕이다 그냥 이거는. 예, 잡탕. 예. 이거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닌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이 기간에 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공동위원회가 안 됐어 46년에. 그래가지고 내가 대안을 세워서 미국 갔다 왔어. 그 대안 세워놨더니 나를 또 가택연금 시키고 가택연금 시키는 모자라서 또 정신 못 차리고 2차 또 뭐 대화한다고 하니까 잡탕이라는 거친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반탁 시위가 계속 열리고요. 이런 겁니다. 뭐 둘이 이제 2차 공동위원회에서 미소 공동위에서 얘기하는 거고 레베데프 스티코프랑 하지 중장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회담도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소련과 미국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신에 관한 입장, 그죠? 하나님의 있냐 없냐 그것도 거기서부터 갈리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번째 토지를 무상불수할 거냐 유상불수 유상분배 할 거냐 토지도 달라요. 자유시장 경제로 할 거냐 사회주의 국가 컨트롤로 할 거냐 그것도 달라요. 친일파를 전체로 다 그냥 반동문자라 죽일 거냐 이거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집단이 하나가 됩니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 2년간의 이 동상이몽과 적대적 공정과 이런 걸 끝내고 8월 달에 딱 발표를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12월 달에 미소공의를 공식적으로 철폐하고 그 사이에 미국은 유엔에다가 한국 문제를 상정하고 유엔에서는 한국 문제를 투표로 단독 정부 수립이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투표를 해서 정부 수립하는 걸로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11월 14일에 유엔 총회는 정치위원회 결의를 기초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서 통과시켰다. 이승만 박사는 그 1월 달에 유엔 임시위원단이 들어와요. 이제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냐? 여러분의 목표와 동일하다. 그것은 평화의 초석이 될 통일된 민주독립한국의 재건이다. 한국이 또다시 국제사회의 음모와 열강 제국의 야망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자유 독립은 우리나라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참으로 단순한 거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천부에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조선 시대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직접 쓰신 글들을 제가 원문으로 보면 좀 놀라는 게 있는데 그 약간 그 한국어 구어체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자유자재로 쓰시고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한자만으로도 편지를 많이 쓰세요. 근데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이 왔을 때는 미국인들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게 뭐죠? 천부적 권리. 이거 한국 사람들 당시에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God given right 이런 말 몰라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유엔이라는 이름을 달고 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인들이 왜 투쟁하느냐? 그건 바로 천부의 권리를 위해서, God given right를 위해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곳에 와서 반드시 당신의 소임을 마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의 투쟁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천부적 권리입니다. 이분의 이런 신념과 이 불굴의 의지 같은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 싸웁니다. 보통 그죠? 막 가택 연금시키고 미국이 막 비판하고 이분도 실제로 그 암살 기도를 여러 번 당했어요. 45년, 48년. 다른 분들만 사망한 게 아니에요. 가까스로 총탄 같은 게 다 피해갔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과도 싸우고 김구와도 싸우고 김규식과도 싸우고 다 싸운다. 여운형과도 싸우고 그 이후에는 한민당과의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챕터 2부터는. 그러면 이분은 이 모든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그 목적이 뭐냐? 권력 탈취냐? 글쎄요. 이분이 당당히 밝히는 바대로 천부적 권리다. 이거는 바로 반세기 이상 투쟁해온 목표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자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유는 천부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 자유라 부른다. 인간이 뺏을 수도 없고 인간이 줄 수도 없는 천부적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의 종교적 신념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죠? 한성 감옥에서 그 회심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동일시 여기는 내 영혼과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회심 이후에 올려지는 기도였죠. 그러면서 이분이 1910년도 박사학위를 따시고 1910년도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인재양성을 하고 자금을 모으고 미국으로 움직여서 일본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은 안타깝게도 35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하지만 그런 어떤 35년간의 투쟁도 아주 지난하고 많은 정적을 만들어야 됐고 많은 비판을 감수했어야 됐지만은 거기에 처처산중으로 이 해방을 맞았지만 소련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어마무시한 체제가 다시 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뺏어내야 때 이 노신사의 눈에는 빼는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권리를 찾겠다. 그 집념과 이 불굴의 의지가 마침내 3년간의 이 기나긴 투쟁과 터널을 뚫고 결실을 맺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뒤에 1948년 5월 10일에 총선이 열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에 선출이 되시고 이제 7월 달 되면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국 이후에는 또 다른 엄청난 투쟁이 있습니다. 정치적 동반자라고 얘기했던 3년 동안 한민당이 건국하면서부터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죠. 그 다음 논쟁이 토지를 개혁하느냐 마느냐. 그걸로 한민당과의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챕터 1 그리고 9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